생활관리학사의 팟캐스트 약과 제5화 문재인 케어 핵심을 짚어주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학설이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그래서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걸로. 분위기를 보니까 뭐 문재인 케어 좀 정부가 그냥 추진할 것 같죠. 분위기가 뭐 의사단체에서는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같은 곳에서는 반대를 많이 해왔는데 근데 여론이 좀 그냥 이렇게 추진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희도 이걸 문재인 케어를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저희가 좀 다뤄야 되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좀 문재인 케어 그냥 하면 좋다는 식의 그 내용들도 많고 팟캐스트나 다른데 보니까 그래서 좀 문재인 케어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문재인 케어 근데 불만이 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의협도 뭐 반대라도 입장을 표명했어. 그렇죠. 간호사협회 뭐 있잖아요. 다 단체마다 자기 다 뭐 어떤 입장을 표명했잖아. 근데 약사회는 도대체 뭐라 입장이 없어요. 오히려 작년에 그 서울시 약사회는 뭐 찬성한다고 그랬던데 대한약사회는 뭐 아무 저희가 없던데 뭐 저희가 표명하면 되죠. 우리는 약사 아니 우리는 대표성이 없잖아. 뭐 대표성이 왜 없어? 우리가 민초 약사들의 그 입장을 대변해서 오늘 의견을 표명하면 되죠.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라는 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재인 케어라는 게 단지 뭐 지금 비급여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보험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영역이 있죠. 이걸 이게 국가에서 보험으로 지원해주는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단지 이 문재인 케어가 가지는 의미가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개선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제목은 거창한데 핵심을 짚어주마. 제가 오늘의 대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의 오늘의 대전제는 의료라는 게 과연 그 의료를 행하는 의사들만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의료라는 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공공재로 봐야 되죠. 사실 의료라는 거는. 그래서 의료라는 누구 특정 어떤 그 집단의 것이 될 수가 없고 공공재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의료의 비용과 품질은 사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 뭐 국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국가라는 말보다는 사회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싶거든요. 이 공동체가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큰 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입장을 먼저 깔고 나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첫째로 일단 의협에서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의협이 그동안에도 그 의료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의료 공급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저기 그 동부이촌동에 용산 밑에 가면은 의협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 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의협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죠. 그 의사들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뭐 극복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잖아요. 의사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의학 지식과 그런 것들이 있고 환자는 그런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진료 방침에 따라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의협 스스로도 이제까지 해왔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진료비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은 이제까지는 거기에 일단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는 좀 통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사회에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표현이 참 이상한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병을 만들어낸다는 것처럼 그렇죠. 들려요. 그러니까 병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제 경제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경제학적인 그 의료라고 하면은
환자나 국민들을 건강을 증진하거나 그리고 더 큰 병원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의료가 행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표현이니까 뭐 너무 그렇게. 예. 일반 시민들이 그 의료를 바라볼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일반 약을 사는 것보다 싸니까 그래서 마구 그렇게 보험이 좀, 되니까. 예,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없지 않아 이를테면 있거든요. 감기에 걸렸어도 약국에서 감기약을 일반 약을 구입할 때는 이제 보험이 안 되니까 비싸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병원 가면은 보험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싸다는 생각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케어가 보면 지금 오히려 경질환 이런 쪽보다도 그 중질환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거나 이런 분들을 케어하자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함돼 있죠. 예, 포함돼 뭐 있다는 게 치매 굉장히 의미가 이런 있다고 거, 생각이 국가 책임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약국에서 일해보면 1차 병원 옆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해외여행 가는데 혹시 모르니 감기약 처방해내라. 아니면 나중에 일주일치씩 그냥 왜 이것저것 그렇죠. 진해제, 진통제 뭐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그럼요. 무슨 종합감기약 마냥 처방받아가지고 그렇죠. 가는 그 사람들도 나라 있죠. 공공재를 갖다 그렇게 막 쓰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근데 그렇게 받아가는 약들이 결국에는 폐기약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연간 폐기약품으로 그 손실되는 금액이 계산된 것만 1,000억이고 제가 봤을 때는 2배 이상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다 버려지는 돈인데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조금 이게 뭐 오늘 얘기에 중요한 건 아닌가?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하여튼 음. 공공재라는 게 결국에는 근데 공공재라는 인식이 지금 이제 이 우리 홍보기사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의료인들조차도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하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 그렇죠. 개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는 맞아요. 상비약식으로 처방받아간 그 약값으로 더 심각한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값지게 쓸 수도 있었던 맞아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거죠. 맞아요. 우리한테는. 예, 우리가 그 나보다 더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나는 조금 그렇게 그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옛날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재원이 그러니까 어떤 의료 자원이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뭐 의료인이든 보건 의료인이든 그 이렇게 협력하고 그래야 할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망각되는 것 같죠. 네. 예. 그 폐의약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도 이제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 항생제인데 뭐 사흘치 타가서 한두 번 먹고 버리고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치료 가이드라인상도 안 맞고 그 폐기하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보면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게 없어서 죽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아까운 상황인데 그게 이제 안 쓰고 버려지고 막 이런 걸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건강보험이라는 거를 그냥 무슨 공짜 쿠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예.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핵심이라는 게 예비급여 제도에 있잖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 예비급여가 뭐죠? 예비급여죠. 그러니까는 이게 비급여였던 품목을 바로 전부 급여로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중간 단계로 하는 거죠. 예비적으로 급여화해서 해보고 이걸 나중에 다시 평가해서 급여화할 건지 비급여로 할 건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비급여라는 게 일단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이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정도에 그 한 달 동안에 뭐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제를 했던 내역을 국가에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걸 청구라고 하죠. 이제 왜냐면은 그 내역을 국가에 보고를 해야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치료를 했든 아니면 조제를 했든 이렇게 해서 그 저기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청구라고 하는 건데 보상을 받으니까 이제 청구라고 하는 건데 비급여는 국가에 청구를 안 하죠. 왜냐하면은 비급여라는 거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얘기해서 이렇게 어떤 진료 행위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험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급여는 청구를 안 하고 다시 말해서 보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비급여 진료를 했어도 이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했어도
그런 걸 했다는 내역이 국가에 보고가 안 되고 국가에서는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비급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무조건 일단은 그거를 다 보고를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보고한 다음에 선별적으로 그 중에서 뭐를 지원을 해줄지 건강보험으로 그거는 이제 급여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요거는 지원해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전히 비급여로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현재 예비급여 제도가 그거 아니에요. 우선 이제 급여 해보고 일정 기간 동안 나중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비라는 말의 의미에는 일단 모든 그 비급여를 그 이제까지는 비급여라서 국가에 보고 안 했던 거를 국가에 전부 다 보고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네. 있죠. 예. 예. 저는 그래서 그 이 비급여를 급여로 해준다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보고도 해야 되는 거고 이전에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기도 했지만 가격도 의사들이나 그 기관에서 마음대로 책정할 정했죠. 수가 있었지만 근데 그게 이제는 국가가 정한 그 예. 급여가 되더라도 그 금액으로 받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뭐냐면은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 뭐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까지는 보험 못 받던 것까지 다 보험을 뭐 많든 적든 적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로 와 닿으실진 몰라도 실제로 의료에서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부터는 모든 영역을 예, 국가가 그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치료 행위에 대해서. 예. 그렇고 그리고 이 가격을 국가에서 좀 통제하는 통제를 거죠.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MRI 같은 검사는 그 비용이 비싼 거에 비해서는 얘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MRI가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면은 뭐 얼마 받고 다른 병원은 더 비싸게 받고 이게 천차만별이었다 보니까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병원이 얼마 하는지 대체적으로 그 가격을 가늠할 수도 없고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부르는 게 값이고 기본적으로 병원 영수증이요. 되게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쪼개가지고. 네, 예. 저도 이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보험이 된 거고 뭐가 안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해놨어요, 내가 영수증은. 어떻게 해서 얼마를 냈는지도 파악하기 하나도 이해하기 어렵게 힘들어요. 돼 있죠. 하여튼간에 이제 그거를 국가에서 전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전부 정리를 해서 비급여가 됐던 항목이라도 이런 시술은 얼마 정도 받는 게 좋다라고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싫겠죠, 의사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반대하는 것도 있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부터는 이게 투명하게 거의 모든 치료 행위가 다 국가에서 파악을 할 수가 되고 있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가격을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면이 될. 근데 의사들의 입장은 사실은 이런 거를 뭐 통제 이런 얘기는 뭐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검사 같은 거 다 보험해주면은 큰 병원을 몰릴 거다. 동네 의원은 망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재정이 악화될 거다. 그럼 악화된 재정은 자신들 수가를 뭐 깎는 식으로 삭감을 통해서 그 의사들 수입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CT를 갖다 보험을 적용할 적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CT를 갖다 보험을 적용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주장했던 대로 뭐 이렇게 사람이 뭐 큰 병으로 몰리거나 뭐 그런 거보다도 CT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병을 잘 조기에 관리 발견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한테 더 도움도 되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MRI도 지금 그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요와 뭐 이런 게 그대로 유지될 건 아니고 또 재편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또 그런 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급여가 되던 항목을 급여로 돌리면은 물론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의료비 부담이 주니까 더 많이 남용을 하거나 오용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다 국가에서 이거를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국가에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가 싫을 것 같아요, 의사들. 그럴 수도 어쨌건 있겠죠. 초기에는 예. 재정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런 의료 의미가 행위를.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의협이 주장을 하는 거는 그 재정도 부족할 수 있고 이 모든 치료를 다 급여화하는 거는 무리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아까 말한 뭐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그거를 다 급여화해서 치료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 개념으로. 근데 사실은 이 문케어라는 거가 어디서 어떤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거냐를 보면 사실은 보장성이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는. 그 얘기를 그럼 좀 해볼게요. 그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가 있어요. 예,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가 있는데 우리가 의료비가 빨리 증가하면은 나라 살림에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의료비 총액이 증가하는 거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의료비가 증가를 하더라도 그거보다 GDP가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뭐 병원비가 조금 늘어났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럼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GDP 대비 의료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GDP 대비 의료비가 저희가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2007년에는 5.7%였어요. 근데 이게 계속 상승 일로라서 2016년에는 이게 7.7%에 도달을 했거든요. 이 속도가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 있죠.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건 OECD 국가들별로 비교를 한 거예요. 예, 경상의료비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맨 오른쪽에 표시를 제가 해놨잖아요. 예, 이게 코리아거든요. 근데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7.7%니까. 다른 나라는 대체적으로 GDP 대비 의료비 그 증가가 2.0% 내지는 뭐 이제 한 5%선 이 정도의 대부분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7%를 넘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GDP 대비 진료비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거든요. 7.4%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이 17% 가까이 돼요. 예, 미국은 원래 의료비가 많이 들고 의료가 그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돈 쓰는 거에 비해서는 의료의 질이 낮다고 이제 평가되는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GDP 대비 돈을 적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의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의료에 돈을 쓸 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GDP 대비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은 어느 나라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의식이 있었죠. 예.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저기 의료급여 비용 있죠. 늘었어요. 근데 비용은 늘었는데 부동산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게 마지막 결국은 표에 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비급여 때문이거든요. 오재세 의원이 그 국정감사 때 발표한 자료를 저희가 가져와서 보고 있는데 2008년하고 2014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은 어떠냐면은 총 진료비가 2008년에는 41조였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는 65조,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늘어났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비급여가 얼마로 늘었냐면은 이건 추정인데 비급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추정을 해본 바에 따르면은 2008년도에는 6조였다는 거예요. 비급여가 차지하는 진료비가. 그런데 2014년은 1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비가 거의 2배가 늘었죠. 그 사이에 총 진료비는 50%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료비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건 사실은 비급여 부분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그동안에 계속 정부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그 비급여를 내버려 두고 통제를 안 하면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전체 의료비 증가를 너무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장성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의료 그 보장성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이에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지원해주는 그 보험 재정으로 그 금액이 그 안 늘어난 게 아니에요. 늘긴 늘었어요. 근데 비급여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총 진료비가
그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보다 더 빨리 증가한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국가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꼈을 수도 있죠. 예. 의사들은 자꾸 이걸 되게 상품 그렇죠. 뭐, 그게 벌써 공급자들은 그런 크게 당연한 아니, 생각인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자꾸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입장 차이가 확 갈리는 상품으로 거예요.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급여도 우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장성 떨어졌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가가 낮고 그 벌충하려면은 비급여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었겠냐 이렇게 분명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의사들은. 근데 비급여라는 것도 중증질환이라든가 응급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급여만 이제 문재인 케어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런 게 아닌 질환들도 사실은 그렇죠. 의사가 이거는 검사는 좀 해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거절을 못 하죠. 그게 그렇죠. 현실이에요. 사실 해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때문에 통제를 안 하면 안 된다.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지금 의협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원가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원가가 안 된다. 우리나라 원가 보존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평원 자료 보면은 그게 75%라면서요. 70% 정도 돼요. 네. 75%. 그 말은 정도 되는데. 원가가 100% 이상은 돼야지 남는 게 있는 건데 75%밖에 안 되니까 음. 우리가 미치고 지금 너희들 봐주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용어대로 하면은. 근데 사실 그 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 인건비를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원가에는 의사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네. 원가라는 원가 보존율 맞아요? 예. 그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용어를 정말 예, 잘 선택한 것 같죠. 용어 그 선점의 그 승리.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이 제도가 미국의 제도로 따온 거잖아요. 근데 네. 미국 제도에서 그 단어는 리소스예요. 리소스. 그러니까 재원. 그치 이거는 리소스라고 리소스가 이게 우리나라 와서 원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게 행위별 수가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진료 행위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진료 행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을 할 것인지를 뭔가 분석을 하든지 평가를 해야지만 얼마가 적합한지를 정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는 기구가 있어요. 건정심. 건정심이 뭐의 약자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네요. 그 건정심이 해마다 의사, 한의사, 뭐 치과의사, 약사들한테 얼마씩 줄 건지 정하거든요. 재미 되게 없다. 이거 누가 들으려나? 하여튼간에 궁금한 사람 있을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많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그 정하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수가를 지불할 것인가를 정할 때 미국의 제도를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 단어를 리소스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원가라고 바뀌어서. 그렇죠. 리소스가 자원인데 그 자원이라는 게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원가 하면 어떤 재료의 원래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 하나도 마진이 없는 그런 진짜 아주 최소한의 그렇게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는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상식이지.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근데 여기에 들어 있는 그 리소스의 개념은 이 안에 어떤 그런 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뭐 의사의 업무량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의사들의 업무량이나 난이도 그다음에 심지어는 의사가 되게까지 공부하느라고 들인 자기들이 돈, 투자한 어떤 그런 돈과 시간 이것까지도 다 합쳐서 환산을 해서 만든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라는 것과는 조금 우리가 의미가 보통 알고 있는 원가랑 다른 거네요. 다르죠. 물건의 원가랑은 다른.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의사들이 자꾸 원가 보존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이러면서 막 정부를 비판할 그러니까 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거에 미치지 근데 못한다. 그거를 개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사들이 모여 있는 그 산하기구 의협 산하기구거든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의사들 그게. 분명 뭐 자기들이 더 받고 싶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원가 보존율이 낮다고 해서 의사들이 정말 자기들이 받아야 할 돈을 다 못 받는다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서 이 원가 보상률을 얘기하는 게 심평을 해서 만든 자료들인데 그 자료에도 심지어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상대적 보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만든 거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그 나라에서 얼마를 줘야 된다 이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들마다 그 하는 행위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 1년 동안 의사들에게 보상해야 되는 총 진료비 중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는 더 많이 받고 그 조금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는 조금 덜 받고 이 상대적인 거를 정하기 위한 거지 총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정하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연구가.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사들도 뭐 산부인과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의과 안에 있는 그 과들마다 그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 보고서에서 심평원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산부인과는 상대적으로 얼마 정도의 그 업무 강도가 있고 뭐 그다음에 소아과는 얼마 정도 해서 의사들끼리 서로 이거를 나눠 가질 때 얼마 정도의 비율로 나눠 가지면 적당한가 이거를 보기 위한 연구인 거예요. 근데 그 연구 자체에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그 퍼센트 혹시 기억나세요? 뭐 소아과는 23%, 뭐 과별로 달라요. 맞아, 과별로 다 다른데 달랐어요. 그게 맞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생각에는 수술이나 이런 것도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수술 처치 이런 것들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75%, 예, 처치는 85%, 예, 뭐 기능은 74% 정도.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개편하자 이래갖고 말이 반면에 검체나 영상은 100% 넘어요. 근데 그냥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159%예요. 그리고 영상이면은 뭐 찍는 거겠죠. 네. 이런 거는 122%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그렇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진료 수가라는 게 낮다고 하는데 한 번의 진료에서 받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환자들이 병의원에 월등히 많이 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OECD 4.6배. 예, OECD 헬스 데이터를 보면은 영국에 비해서도 한 4~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1인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적어요. 적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주 병원에 가잖아요. 일단 이걸 먼저 그런 정리를 걸 다 하자고요. 그러니까 합산해서. 그 환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자들은 1년에 병원에 더 자주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의사들이 하루에 20명을 보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한 60명, 80명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한 명당 진료하는 금액은 적더라도 총액은 어떻게 되죠?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혁수리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의사가 적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근데 아까도 의협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 의료비를 적게 쓴다. 하지만 나눠 갖는 의사들 수는 어떻죠? 더 적죠. 네, 외국에 비해서. 그럼 한 명이 가져가는 또 수입은 별로 안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 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국방비라든가 이런 거 지출하는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료비 하나만 놓고 다른 나라하고 그렇게 이례적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그 의사들이 자꾸 진료 수가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 비교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차이 나는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거를 진료 수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대만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높아요, 의료 수가가. 일단 그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꼭 그 우리나라가 저수가다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자료에 게, 보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 정도 잖아요. 그런데 초진은 낮지만 재진할 때는 오히려 수가가 높대요. 이건 이 자료가 우리나라가 자금보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오히려. 높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봤을 때는 초진은 비싸게 하도 재진은 사실 되풀이 그냥 리피트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가 많으니까 조금 낮게 한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이제 주장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 우리나라는 그 개원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 이제 자영업에 위치잖아요. 그러면은 건물 임대한 임대료 같은 것도 본인이 다 이제 되고. 수가 받아서 내야 되고 뭐 간호사를 고용하든지 이런 것들도 다 월급도 수가 받은 거에서 내야 되는데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 돈을 벌지를 못해서
이제 그런 것들 임대료 부담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간호 인력이나 이런 걸 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따가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영국이 의료 개혁을 하면서 영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두제라는 지불 제도를 하는데 그 국가에서 그 의사들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다 해줘요. 그런 걸 다 해주죠.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는 좀 신경을 안 쓰도록 대신에 인두제라는 거는 국가에서 거의 확실하게 의료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꼭 수가를 이거를 높여서 주고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뭐 월급이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국가에서 해주고 대신에 의사들의 월급은 따로 책정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거 싫어한다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엄청 싫어하겠죠. 통제 받는 거 자체가 싫어요. 싫은 거예요. 아니 뭐 하여튼 저는 아니 그게 그 괜찮다고 이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신임 의협 의협의 회장 입장이고. 그 당선되신 분 있잖아요. 최대집 예. 회장.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는 그 얘기 있더라고요. 통제, 국가의 통제 문제 있다. 이거는 의사의 치료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거다. 그래서 예로 들은 것이 무슨 면역 항암제 이게 되게 급여 기준이 까다롭대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환자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뭐 심사하고 그렇지 그 국가에서 급여가 안 되는 해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느라고 환자는 그 사이에 다 죽어나간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런 예만 들어. 그런 예만 들어요. 꼭 예를 들어도. 하여튼간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예. 아 근데 인두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나중에 저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예. 인두제. 인두제 얘기를 좀 할까? 그렇죠. 설명을 일반인들이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인두제라는 게 인두제 설명하기 인두로 힘들어. 지진다 이런 것 같아요. 아니야, 이제. 인두라는 게 뭐 아니 모르는 사람 사람이 머리. 들 때는 인두제는 우리는 인두하면 그 지지는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 재미없거든. 참 내가 그걸 동담이라고. 의료비에 대한 통제를 받기 싫다. 그 국가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거를 그런 공공연히 거잖아요. 말을 하니까. 근데 아니 뭐 말한 거 말고도 실제로 그런 걸 입증하는 여러 가지 의협의 이제까지의 그 행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면 의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병의원은 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건강보험 적용받는 환자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받는 환자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전 국민이 다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민영보험이 있잖아요. 사보험. 우리나라는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이 제일 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가입돼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시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성보험이 있고 LG보험이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삼성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LG보험하고만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 가서는 치료를 못 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하와이였나 무슨 섬에 누가 놀러 갔는데 자기는 그 자기가 가입돼 있는 보험사는 뭐 이를테면 삼성보험이었는데 거기는 LG랑 계약한 병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애를 업고 몇 킬로미터를 뛰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 요청은 뭐냐면은 이 모든 병의원을 다 일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거는 뭔가 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유가 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삼성보험이 더 그 삼성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들이 돈도 많고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LG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LG 기분 나쁘겠네. 아니 뭐 괜찮아. LG가 설마 우리를 뭐 고소를 하겠어. 그런데 그러면 병의원들 입장에서는 LG랑 계약하고 싶을까요? 삼성하고 계약하고 싶을까요? 삼성. 왜냐하면 삼성이랑 계약해야 돈 많은 환자들이 많이 와서 한 번에 우리 크게 돈을 병의원에 쓰죠. 와서 그 돈 많은 진료도 받고 여러 가지로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지적을 언론들이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의료민영화로 가고 싶다는 소리랑 똑같다. 미국이 그것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모두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의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몸소 이거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폐지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의협은 계속. 이런 일이 생각이 하나가 나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보건복지부에서 리베이트 근절 있죠. 그러니까 리베이트라는 게 뭐냐면 그 약을 처방한 대가로 특정 회사의 약이에요. 특정 회사의 약을 처방한 대가로 내가 그 회사로부터 뭔가 이 대가로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걸 리베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내가 A 제약회사 거를 약을 써주면은 그걸 처방을 내주면은 A 제약회사한테 그거에 뭐 내가 총 낸 처방 낸 금액의 뭐 20% 정도에 해당하는 뭐 이런 대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받는 게 리베이트인데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에도 이게 의료인의 윤리에는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 회사를 지명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거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뇌물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리베이트 안 하는 거를 선언하고 다 같이 결의하는 그런 대회를 합시다 그랬더니 의협이 공식적으로 거절하고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장 경제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거는 당연한 이익 추구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참석해서 그런 약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황당하다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료가 공공재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라고 다 하지 아니, 말고 그게 좋은 아니고 분들도 봐봐, 있지. 이런 의협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의협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리베이트에 그건. 대해서도 지금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의협이 그건 한 얘기지. 개별 의사들 중에는 진짜 리베이트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의협이 근데 안 받는 사람들도 많아. 사실. 대표하는 지금은 단체잖아. 많은 근데 의협은 이익 단체니까. 그래서 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는 그런 행동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근데 환자들 중에는 지금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리베이트요? 예. 그러니까 그 그게 특정한 왜 약을 문제가 되지 이렇게? 특정한 약을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 건 그 약이 그거보다 같은 성분의 싼 약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서 그러는 거 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안 그런 약들도 있어요. 이제 그 제약회사에 따라서는 약효에 똑같은 성분을 똑같은 양만큼 넣었다고 하더라도 미묘하게 약효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만 뭐 진통제 같은 거, 그냥 내가 이부프로펜 진통제를 먹는다. 뭐 제약회사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나요? 그 약효 차이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같은 문제는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져도 그 차이가 생길 수가 있죠. 생길 수는 있죠. 네. 근데 임상적으로 실제 치료 효과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정도로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리베이트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약회사들이 영업을 할 때 리베이트를 가지고 영업을 하죠. 그러면 약값이 올라가죠. 약값도 네, 이게 올라가고 큰 약의 문제예요. 품질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품질이 낮고 품질 관리에 의문시되는 제약회사라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만 많이 먹여서 영업을 해서 그 처방만 많이 나오면 그 회사는 돈을 벌게 되잖아요. 아니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문케어가 성공하려면은 사실 리베이트도 잡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리베이트 때문에 의사들이 더 많은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약을 많이 처방할수록 받는 돈이 커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큰 문제예요, 사실. 일례로 불필요한 위장약 같은 거를 무조건 처방내고 이런 맞아요. 경우도 있거든요. 감기약에 항생제 까는 이유가 물론 그 환자의 뭐 인후염이나 이런 게 걱정돼서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케어가 성공하려면 어쨌건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들어가는 처방을. 돈은 좀 약간 아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리베이트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자 그러면 이건 뭐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값이 1,000원이다 그러면은 20%인 200원 정도를 처방 낼 때마다 의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처방을 유도해서 그러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의사한테 처방 내달라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 200원을 지출했잖아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뽑아낼까요? 그냥 이 돈은 그냥 어떻게 나올까요? 약값을 국가에서 결정을 해주죠. 니네는 약값을 얼마를 인정을 해줄게 이거를 국가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의사에게 흘러들어간 리베이트 200원이 다 반영이 돼요.
예, 그래서 약값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값은 누가 내죠? 결국에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내버려 두면은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함으로써 품질도 좋지 않고 예, 리베이트에 의해서만 그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약이 더 많이 처방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비싼 약들을 국민들이 먹어야 되고 예, 이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예, 왜냐하면 기왕이면 좋은 약, 필요한 약, 꼭 필요한 약을 처방을 내는 게 도리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이윤적인 동기 때문에 다른 약을 처방하도록 쏠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예. 많이 남는 약을 처방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문재인 케어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것도 반대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문재인 케어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큰 그림의 포석으로서 예, 시작된 것이라면 의료비를 통제해서 아끼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위해서는 초기에 이런 재원을 좀 드릴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왜 그 생각은 못하지? 물론 국가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 통제하려고 이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그게 싫은 건데 의사들은. 예. 그 우리가 앞으로의 불필요한 지출들을 줄여나가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케어가 집중하는 부분이 특히 중증 질환에다가 치매 국가 책임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달에 100만 원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병인까지 합치고 그러면. 근데 이번에 문재인 케어 보니까 간병 간호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는 재정이 쓰여지면 그 가정의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그만큼 돈을 아낄 수가 있어. 그걸로 소비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아끼는 돈 그렇게 해서 경제가 우리 활성화되고. 경제로 들어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문케어 때문에 나라 거덜난다라는 그런,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소리를 하고 계셔요. 이것 때문에 나라 거덜난다고. 근데 지금 이 30조 7천억인가? 30조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예산으로 잡고 있고 아마 더 늘어날 확률이 커요. 그렇죠? 근데 그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뭐 너무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명박이 4대강에 쏟아부은 게 22조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전에 또 뭐야? 자원 외교? 거기에 40조인가? 뭐 하여튼. 근데 그거 손실액이 엄청나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손실되고 나면 우리 경제로 흘러 들어오는 돈도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그런 거 했다고 우리나라 망했나? 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아까워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려주는 돈인데. 관점을 좀 달리 해보면 사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아까워하지?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신다고 그것도 공약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1차 의료, 그 근본적인 데서 이렇게 케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공의료도 약하고. 근데 병의 초기에서 그 사람을 관리를 잘하면 큰 병으로 이렇게 가는 걸 갖다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1차 의료에서 제대로 케어가 안 되니까 이게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조금만 아프면. 그러니까 그 1차 의료를 잘 케어를 자리를 잡게 하면 근데 그거를 하려면 지금과 같은 사실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인도제 같은 거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의료 전달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나라도 사실은 종합병원 가려면 자기 주치의한테 그거 받아야 돼요. 허락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돼 있거든. 엄청 그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환자 입장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실. 좀 그래,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의협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해요. 문재인 케어보다 없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의료 전달 체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인도제는 싫다고 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자,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그 듣는 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게. 자, 근데 좀 의료 전달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일단은 그 종합병원부터 가려고 하고
동네 의원은 안 가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불필요하게 경질환 가지고 의원 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감기 같은 것들은 감기에 1년에 지금 쓰는 보험 재정이 1조 7천억인가 뭐 그렇다고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예, 그것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대부분의 감기 증세는 자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 의약품으로. 그래서 물론 감기환자들 중에서 뭐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취약자들 있죠. 예, 뭐 이제 당뇨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면역력이 저하된 질환이 있다든가 뭐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음직한데, 그런 것들이 없고 평상시에 건강했던 분들은 사실 꼭 병원 입원에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이냐면은 동네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질환도 다 종합병원을 가요. 그다음에 그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지. 동네 의원을 가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끌어서 더 윗단계로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 지금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원래 종합병원의 기능은 뭐냐면은 의료진을 교육을 시키고 입원 환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원 환자를 잘 돌보는 게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종합병원들이 외래 환자를 너무 많이 봐요. 이를테면은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게 지역 사회에서 가까운 데 있는 의원을 활용함으로써 자주 가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영국이 뭐 인두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두제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치의제거든요. 사실은 인두제라는 게 뭐냐면 그 환자들이 자기 지역에 자기가 단골로 갈 수 있는 의원이나 이런 곳들을 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 지역의 환자 누구누구를 보시오,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책임지고 돌봐라, 이렇게 할당이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행위별수까지를 하잖아요. 행위별수까지라는 거는 의사가 환자를 볼 때마다 그 진료를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죠. 예, 그래서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죠. 검사를 많이 하면 예, 할수록. 그리고 뭔가를 하여튼 검사를 하든 처치를 하든 뭔가를 하면 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자꾸 뭔가를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의 불필요한 공급이 늘어나기가 쉬운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인두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1년 동안 뭐 당신이 이 지역의 주민 1000명을 책임지고 돌보시오. 그러고 이거에 대한 보상을 그냥 통으로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는 환자를 내가 그 1년에 뭐 1000건을 진료하든 100건을 진료하든 받는 보상이 똑같은 거예요. 예,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그 실제의 제도를 쉽게 알기 쉽게 간략하게 그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불필요하게 환자를 많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자꾸 불필요한 과잉 진료 같은 것들을 할 요인이 없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받는 보상은 똑같으니까 환자가 덜으면 덜을수록 나는 편하고 이득이잖아요. 그럼 환자를 진료를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뭐를 하냐면은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건강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정부 당국에서 그 평가를 해요.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이 그 환자들 건강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원래 주기로 했던 뭐 1년 동안에 1억 외에도 더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아니면은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를 잘 못해서 환자들이 질환도 더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못 받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그 의사들이 진료를 열심히 안 하는 것, 자기 의무를 또 열심히 안 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인두제라는 게 사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치의제랑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자기 단골 의사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 의사에게 보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좋은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병의원, 그러니까 의원, 동네 의원에서 봐야 되는 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다 종합병원 같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의료에서 경질환을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경질환에 더 힘을 많이 쏟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도 하고 그런 싶은 거죠. 얘기인 거죠. 저희도 당연히 혈압, 당뇨는 다 1차 의료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큰 병원에 가게 되면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높아요. 그쵸?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걸 어쨌건 뭐 조금 그게 억제하려고. 근데 그거는 별 억지 의미가 효과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몇천 원 더 내면 효과가 되는 문제이기 없나요? 때문에 네. 예, 그거 네, 뭐 별로 모든 걸 다 돈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거 되게 웃기는 발상. 사람들이 그 돈 주고서라도 그냥 아니 그냥- 그냥 뭐 어차피 근데 1년에 몇 번 가지도 근데 않는데 조금 그게 뭐 줄긴 했는데. 몇천 차이 안 나요. 그거.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몇십만 원씩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역차별이 될 그거- 수가 있는 게 그걸로는 부자들은 그런 거에 통제가 아무런 쉽지 않다는 거죠. 부자들은 아무런 그렇죠. 상관이 없죠. 그냥 그 뭐 내가 그 돈 내고라도 가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돈 없는 사람들만 역차별 받는 아니 그 거예요. 특신료도 이번에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없애- 근데 아, 그 그것도 특신료도 맞다. 사실은 말도 안 부자 돼요. 아니어도 그 정도 돈 더 낼 수는 있어요. 선택도 별 의미도 못하지. 없어요. 예, 그리고 선택도 괜히 못하는데 선택 진료비가 있었던 진료비만 거죠. 비싸고 맞아. 진료비만 비싸지는 효과가 있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의협에서 얘기하는 게 캐나다나 영국식 인두제 하면은 그 검사 같은 거 한 번 받는데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좀 고급 장비 같은 거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예, 의료 이용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고가 장비로 검사 받는 거를 제때 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보다 만성 질환을 잘 관리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수명을 그 원래 살 수 있었던 수명보다 더 적게 더 일찍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야 아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혈압 같은 것도 잘 관리할 때에 비해서 잘 관리 못할 때 그 기대 수명이 몇 년씩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잘 되기만 하더라도 훨씬 그 전체 인구의 그 수명이라든가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관점에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인두제라든가 이런 제도들의 도입을 반대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케어가 사실은 의사들이 직접 그 1차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우리 쪽 제가 느끼기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단은 큰 병원에서 받고 맞아요. 뭐니까 우선 가까운 이제 내가 이런 진단 받았으니까 이런 약 내달라. 약만 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하다가 또 맞아요. 큰 병원 맞아요. 가고 뭐 이상했죠. 그거의 반복인 네.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그런 거. 우리나라는 그 동네 의원하고 그 종합병원하고가 서로 경쟁 관계예요. 예, 서로 이게 그 자기 역할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동네 의원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걸로 못하는 거는 종합병원을 가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돼서 그 경계가 명확한 게 아니라 이 오버랩돼 있는 부분 되게 많고 묘하게 경쟁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학술이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그 왜 검사 같은 것 때문에 어차피 그 저기 큰 병원 가야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진단은 검사 아무래도- 결과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저기 오시던 손님 중에 이번에 감기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감기로 돌아가신 건 아니죠. 사실 정확하게. 아니 근데 이제 감기 만성질환이 치료하고 있으셨겠다.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게 그 의원급에서 감기 치료를 받았어요. 수액도 몇 번이나 막 매일 뭐 3일을 맞고 그랬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가지고 이제 근처에 다른 종합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종합병원에서도 감기다 그래가지고 감기 치료를 받다가 죽었는데 사인이 폐혈증이었어요. 감기 때문에 폐혈증에 걸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렴에서 네. 폐혈증으로 간 거겠죠. 폐렴에서 뭐 늑막염이 그쵸. 근데 있었는지 그거를 합병증으로 아무도 몰랐던 그래가지고, 거죠, 그거를. 기침만 계속하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약을 먹어도 차도는 없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병원에서는 감기라고 그러니까는 그 말을 믿고 치료를 받다가 거의 일주일인가 10일 만에 죽었대요. 그 남자분이.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 이런 생각도 들고 서로 그러니까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 아닌가? 그리고 감기 치료로 그러니까 이미 왜냐하면 실패를 했는데 1차 그쵸, 치료기관에서 이런 맞아요. 치료를 했을 때 실패했다는 정보가 정보가 안 공유됐으면 갔으니까. 그러면 계속 이상하다는 걸- 그거를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지. 네. 이상하다라는 걸 알았을 근데 그렇게가 안된 건데 거죠. 그게 안된 우리나라는 그런 거잖아요. 게 그런 너무 안 돼. 없어요. 예. 그리고 저기 그 뭐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어도 다시 검사해야 된다. 그 병원 옮기면은 그 예전에 검사했던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다 새로 하라고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예. 근데 그거는 문케어를 하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2중 3중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다 국가에서 다 볼 이게 수가 그러면은 있으니까. 겹쳐지는 거를 알게 되잖아. 그러면 예. 하나 삭감당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통제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병원에서 함부로 그렇게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작정 부정적인 어떤 가능성들만 계속 이렇게 그 거론을 할 게 아니라
그 장점이라든가 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그 변화에서 포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좀 보완책 같은 거를 생각해보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자꾸 문재인 케어라는 거를 그 비급여라는 부분을 급여해준다 이 부분만 떼어서 생각하니까 뭔가 그 잘 이 사회적으로 합의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반론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은 진짜 포퓰리즘이라는 공격받기도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거를 봐야 돼.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료라는 거는 이 사회 공동체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좀 더 통제해야 된다. 예, 관리를 더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다.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게 그렇게 결국에는, 본다면 예,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반박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성공하려면은 또 다른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혁이나 그런 변화는 것들이 반드시 반드시 수반이 있어야 되어야 돼요. 된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지불제도를 개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치의제도 이제 좋게 얘기하면 주치의제도고 사실은 인도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재에 거론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근데 15분 진료 그것도 일종의 그거를 그렇죠. 위한 논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저수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박리담회잖아요. 사실 그렇지. 환자 많이 근데 보고 우리나라 상품 모두 그냥 진료하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근데 그렇게 바꿔야 돼.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충분하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더라도 좀 국가가 전체적인 이 그 의료 시스템을 좀 통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환자를 덜 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경질환 같은 것들은 꼭 의원을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자가치료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 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진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진료를 하는 게 훨씬 환자들도 그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그 의사분들의 어떤 업무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뭐 이렇게 받는 보상의 총 금액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게 그치, 환자를 지금보다 4분의 1 정도로 봐도 수입은 똑같이 유지되게 이렇게 영국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가는 그렇게 하면서 환자들은 병원에 덜 오게 만들어서 그렇죠. 전체 드는 비용은 똑같고 뭐 그런 그리고 식으로. 환자가 영국은 그렇게 해요. 그 환자가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국가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어떠냐면은 너무 이렇게 의존적으로 되게 만들어놨어요. 환자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의 치료라든가 건강 관리를 스스로 하는 쪽보다는 근데 그게 뭐 싫어서 조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찮고 그냥 약 먹고 물론 그냥 그렇죠. 물론 대충 그런데 대충. 근데 그렇게 해야 의료비를 앞으로 고령화에 지금 굉장히 고령화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고령화를 그 막으려면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잘 관리하는 똑똑한 국민을 길러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결론을 내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듣는 다음에 분들도 수고 뵙겠습니다. 많으셨어요. 재미가 있으려나? 박수 쳐요, 박수. 이거 두고 가니 조그맣고 동그란 지금 내 손에 있니 동그랗고 달콤한 저 하늘의 달보다도 커다란 고소한 이건 약과지 그래 이건 약과지 이거 두고 가니 조그맣고 동그란 지금 내 손에